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과 음성 파일. 과연 묘수일까요? 아니면 악수가 될까요? 세상 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자, 녹취록 그리고 이어서 음성 파일 공개했는데 한동훈 검사장도 아마 공개하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까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취록과 음성 파일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또 수사 과정에서 또 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기소 과정에서 다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뱉은 말들은 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관을 향해서 일개 장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말이죠. 추미애 장관 어제 국회에서 막말에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지금 검언유착, 권언유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부분 KBS가 보도했는데 KBS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하루 만에 정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검사장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KBS 기자들과 앵커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억대에 이르는. 그런데 방송국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방송국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방송국은 소송 비용을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니까 그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것 관련된 것들 한번 짚어보죠.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신라전에 투입했다는 사람을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네. 그럼 이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사실 그랬고 그때 잠깐 말씀 못했고 회사에 뭐 올려봤어요. 뭐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면서 약간 쟤네 플레이를 네가 좀 바보같이 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뭐 쟤네 플레이 못해. 일단은 신라장을 수사를 해도 그 서면이 이런 거 위주로 가고 뭐 유명인들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오래됐잖아.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데 성공률 되게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전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했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수사 기소 검사 불 이거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 그냥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네.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 그래. 매번 틀리잖아요.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일단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떡해. 들어놓고 미국 걸 찾아라 일본 걸 찾아라 다 틀렸어.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얘기할까요?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나중에 하는 그 로또도 나중에 아는 거하고 먼저 하는 거 차이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하느냐야. 그렇죠. 맞습니다. 정합시장,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제 그 녹취록 또 음성 파일 공개하는 걸 한동훈 검사장도 오케이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당사자니까 뭐 여러 번 들어봤겠죠. 읽어보고. 그런데 이렇게 공개하면 내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되겠다라는 것은 저희도 뭐 동의가 되지만 보면은
장관을 향해서 아주 고약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공개돼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공모를 했다라는 그런 형태의 언론 보도들이 지금 검찰발로에서 나오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공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차라리 들려주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녹취록 자체만으로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냐 이거를 예단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의 얘기는 저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증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는 뭐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한 검사장이 저 대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전 기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 또 이전 기자가 후배와 통화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소를 그 판단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물증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녹취록 자체도 일반적인 어떤 취재 관행 또는 한 검사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객관적인 언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것이 전부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수사를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결과가 A가 됐든 B가 됐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대수 평론가 보시기에 저 공개 묘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녹취록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뭐 이 이견이 나뉘듯이 서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녹취록에 아까 말씀대로 그 담겨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민낯 그리고 언론의 민낯 이걸 속속들이 다 보게 된 거고요. 다만 저 녹취록이 공개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사 심의를 앞두고 뭐 일종의 여론전을 한 거고 자기들의 어쨌든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이전에 녹취록 공개 이전에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그러니까 이런 녹취록의 존재, 자기의 발언 이런 걸 다 부인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쨌든 보다 그 부인했던 사실에 이 녹취록이란 행태를 통해서 여론을 반전시킨 건데 아마 이 수사심의에 갈 때 기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 추가 증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제시한다면 좀 상황이 또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녹음이나 녹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들었을 때하고 한 번 더 들었을 때, 또 들었을 때 조금씩 달라지죠.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두고 얘기한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총장님께서 이제 뽑으신 4명은 이제 라임으로 다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신라전에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이건 좀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 3명, 4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이걸 할 수가 있나? 놀라야지. 신라제는 뭐 법무부에서 활짝 놀랐다. 왜 놀랐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 사건 아니잖아 그럼. 그렇죠. 서민 민생 그렇지. 사건이다. 문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수집이나 증거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예. 녹취록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거기에 보면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이 한동훈 검사가 상당히 유시민 장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주가 조작을 위해서 유시민을 동원한 거고 유시민도 그걸 알고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범죄 혐의가 있다는 예단이 거기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김성환 평론가 그렇게 들릴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할 만한 예.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라젠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한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자가
내가 어떻게 취재하고 있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녹취록 안에 보면. 그러면 검사장이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바람이 그거 아니에요. 해볼만 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자가 오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아 그런 정도는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취재해볼 만한 거리야라고 얘기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만약에 아 검사장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내가 더 취재하면 뭔가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공모관계가 성립이 될지는 좀 판단이 필요하고 정황 증거도 다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착각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왜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이 공개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동의를 했다고 하면은 왜 그럼 이렇게 동의를 했느냐?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예,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 여론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검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지금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했을 텐데 한동훈 검사가 뭔가 연결됐다고 판단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거나 여론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는 현재 어디 갈 데가 없다. 예.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도 네. 녹취록 다 보셨죠? 네네, 맞습니다. 보시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좀 예민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종합적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공개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 판단이겠죠. 지금도 보고 3천만 원이 이제 다시 이슈가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논란은 사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유시민 나 관심 없어라는 대목도 예. 있고. 그러니까 저는 3천만 원이라는 강연료가 좀 과도했지 않았느냐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검사가 지금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검사로서의 자기 의견을 밝힌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하다가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 그것은 검언주착입니다라고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그 기자가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도된 맥락으로 보고 이제 자기 의견을 저는 얘기한 거라고 예. 보는데 어찌됐건 이게 묘수가 되냐 뭐 이게 패착이냐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많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시기가 아니면은 이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녹취록이 됐고 이 녹취록으로 내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대검에서 의견서도 냈습니다만은 예. 그 많은 그 선정된 그 심의위원들에게 이것이 좀 일종의 자기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물증이 될 수 있다면은 저는 상당히 그거는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다. 예. 그러니까 좀 대단히 부담스럽고 대단히 좀 약간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까는 게 자기로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에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신청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 이게 양쪽이 다 신청한 걸로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양측이 예.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이제 녹취록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게 공모의 증거가 안 된다 봐요. 예. 자, 첫째, 만약에 두 사람이 공모했다면요. 녹취를 이게 몰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녹취에 쓸데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장관 비방하는 거라든지 저 공모해서 범행을 하는데 왜 몰래 기자가 한동훈 말을 녹음해야 됩니까? 제대로 공모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려면 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공모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협박을 해야지. 자, 두 번째, 저 녹취 듣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저 녹음 듣고 야 한동훈 검찰하고 기자가 내를 죽이려니까 내 정말 무섭다. 이 정도 이게 느낍니까? 저 녹취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저 공모 속에 한동훈의 역할이 없어요. 한동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게 기자가 이거저거 편지 보내보고 하다가 한 건 걸리면 좋다. 이런 정도 덕담을 해준 거지. 한동훈이가 어떻게 내가 뭘 하겠다. 당신이 편지 보내 협박하면 나는 이런 수사에 협조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차. 뭐 이런 이게 한동훈의 역할이 없잖아요. 공모라는 건 서로 상호 역할이 분담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저 녹취록만 가지고 무조건 이게 공모에 서먹힌 거이다.
이건 안 맞고요. 예. 뭐 다른 보강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 녹취만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 봐요. 검찰은 뭐 다른 게 있다고 또 하니까 그건 봐야 되겠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세종욱 변호사가 수사심의위원으로 만약에 들어갔으면 수사 중단하라고 얘기하시겠군요. 제가요. 예. 여러 개 판례 저도 형법 제가 책도 쓰고 했잖아요. 저는 강요 미수로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강요는 대부분 기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폭행 협박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 돼야 돼요. 자, 그럼 두려움을 느끼면 자기 권리 행사 방해되거나 의무는 하게 되잖아요. 이걸 안 했다는 거는 두려움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강요 미수는 거의 없고 실무적으로 강요가 한 500건 되는데 구속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상당히 강요 미수로. 예. 김성환 평론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심의에 앞두고 여론전 펼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전 펼치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공개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만하다고 하는 것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딱히 혐의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워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개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이게 2월 13일 날 그 검사장 사무실에서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오려고 듣기 위해서 아마 가서 몰래 녹음했겠죠. 근데 3월 10일 날 이동대 기자하고 백모 기자가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내 이름 팔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녹음은 안 돼 있지만 그걸 푼 녹취록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시차가 있는 사이에 한동훈 검사장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예. 되는 거지. 이 녹취록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혼동하실 수 있고 여기는 함정이 파여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기 변호사께서는 내일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전망에 앞서 내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이철 쪽에서 그러니까 이 그쪽에서 협박 신청한 겁니까? 피해자라고 예. 지금 하는 이철이 신청한 거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신청한 걸로 개최되는 건 아닙니다. 아,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아직 건 결론, 아니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신청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안 났어요.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릴 거는 이철 수감 중인 이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 이 수사심의위원회 끝나고 또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열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 그 어떤 시스템상 지금 이제 피해자인 이철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열리는 거고요. 예. 지금 피의자죠. 예. 범죄 피의자인 그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것은 가부 결정이 안 났거든요. 예. 만일 내일 그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에 따라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기각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또 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만들 당시에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새롭게 선례를 만들 것 같습니다. 동일 사건 아닙니까? 동일 사건인데 아마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한테 혹여라도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자신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예견이라기보다는 이 녹취록 자체 공개한 것은 한동훈 검사장이 전혀 예상 못한 건 딱 하나가 저거일 것 같아요. 그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구속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텐데 예. 구속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녹취록이 약간 과장되거나 왜곡해서 좀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거를 공개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녹취록 공개는 양면이 있는 게 양날의 칼로 생각이 드는 게요. 이걸 또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게 물론 이제 기자가 이제 발언 내용 중에는 좀 부적절하고 특히 이제 특정 유시민을 언급하면서 마치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측의 어떤 이런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논란이 되거든요. 이런 아마 법적인 측면만 놓고 한동훈 검사장은 공개하는 거에 대해 아마 동의했을 걸 추측이 되고요. 또 한 반대 측면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뭐 교수가 올 수도 있고 일반 국민들이 오거나 이런 참여하는 그 위원회인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 야 현직 검사장이랑 기자가 이렇게 지금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냐 또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날의 칼이다. 이게 법적과 어떤 시민들의 생각 한번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모레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맡게 됩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뒤바뀐 검찰총장이 있었을까요? 관련된 녹취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주요 내용들 한번 쭉 들어보시고 1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1년 한번 돌아볼까요? 서정욱 변호사 정리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요, 크게 그 3단계로 제가 평가하는데, 처음에 임명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 주세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 조국 수사라든지 정말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다 보니 지금은 이게 그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는 사면초가 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예. 그럼 이게 마지막 남은 3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저는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권력에 굴복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이럴수록 더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매섭게 수사해야 돼요. 그럼 이게 국민이 지켜줍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대권 지지율도 뭐 한 3등 여론조사 몇 개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1년이 정말 중요하다. 더 살아있는 걸로 수사하면 국민이 지켜준다. 이렇게 3단계를 평가합니다. 정은갑 실장 평가는 어떠신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검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발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중에 그때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들이 좀 나누고 있죠. 도대체 어떤 혐의가 얼마나 엄중하길래 국회 정치적 일정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했을까라는 점. 예. 저는 거기에서 촉발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에는 검찰 개혁과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사회의 어떤 부조리, 정의 이런 측면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행위 선택을 한 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윤 총장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결과로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보면 똑 떨어지는 것이 지금 크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한편에서는 또 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로 또 인식을 해서 예. 또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 근데 결국에는 윤 총장이 뭐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찰 조직 차원에서도 과연 윤 총장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할 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정부 또는 거대 어떤 여당과 맞서는 그런 형국에서 오는 어떤 피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의 위상과 역할과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예. 한번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김도수 평론가 예. 짚어볼 부분이요. 예. 본인은 정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을 해서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이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석을 다들 각자 다르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검찰주의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제대로 못 지킨 게 바로 조국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영장을 발부하고 기소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치에 개입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하고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 버린 검찰이 됐고 본인이 금방 여기 자료화면으로 나갔지만 정치적 편향되면 검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의 권력을 휘두르면 그게 깡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것에 그냥 그 정치에 한번 휘말려 들어가면서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실패했고 지금 정치 대망론으로 거론되는 것에 일부 가능성은 남아있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헌정사상 임기 2년에 검찰총장이 저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진폭이 가장 큰 것 가장 같습니다. 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1년 사이 우리 총장님에서 대선 후보로 이렇게 판단을 썼는데 우리 총장님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여권에서 정말 부정부패 검찰개혁 엄단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칭송하던 게 잠깐 2달 사이에 이제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정말 그 논란의 중심에 서더니 올 초부터는 갑자기 야권 성향의 중도 야권 성향의 후보에서 대선 주자율 1위를 달리는 기현상이 나타난 이런 정말 그 전례 없는 상황이 났는데요. 저는 이제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윤석열 총장이 보내는 메시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검사가 부패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남은 임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 검찰 조직만을 사수하는 총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본인이 정말 사법개혁의 기틀을 놓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쇄신의 길을 가는 검찰의 또 자체적인 또 개혁의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묘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겨루게 하다가 올 연말쯤 공수처 출범하면서 점차 이제는 관심에 좀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과정을 갈 것 같아서 2년의 임기 중에 총장 1년의 임기는 롤러코스터였다면 임기 2년 차는 페이드아웃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나는 그냥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쪽에서 자꾸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들으면서 윤석열 총장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젠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주가 조작이야, 이른바 작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 이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주장이지만 조국 장관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났을 때 이거 작전입니다. 이렇게 결론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검사들은 그렇게 길러지는 거죠. 어떤 사건 보면 이거 답딱 나와. 이거 파면 뭐가 보여 끝이 나와. 이미 수사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예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은 이거는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걸 우리는 하는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되어 있는 혐의 사실 다투는 거 보면은 뭔가 처음에 검찰이 얘기하고 그림 그렸던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사실들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검찰 조직의 속성이다. 그 속성들이 뭔가 좀 잘못 발동이 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7월 25일 날 임명장 수여식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검찰이 돼달라.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예. 됐고 많이 주목했잖아요. 이것 말고 검찰 개혁에 대한 사명을 완수해달라. 이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고 오히려 이걸 더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면서 한 말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떠받드는 검찰이 돼달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반쪽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는 우린 조직에서 관심 없다. 이렇게 그동안에 보였던 거.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임명할 때 한 말을 반쪽만 들었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평가까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난 1년 중에서 좀 윤 총장도 나중에 이제 임기를 마치고
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한번 좀 윤 총장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딱 두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예. 물론 그 유명한 조국 전 장관 수사 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내지는 어떤 가족들의 수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뭐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시기.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 국가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 청문회 당일날 그 무리해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했는지 전후해서 그런 거는 사실 어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의 근본적인 침해거든요. 그냥 뭐 그 당시에도 뭐 임명대 청문회 전에도 이미 다수 언론에서도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니 뭐 자식 문제니. 그러면 일단 언론이 여론에 맡기고 장관 취임하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 어떤 모양새는 취한 다음에 그 여론이 너무 드세게 되면은 이제 증거도 좀 유명하게 나오면 수사해도 되거든요. 그 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지금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좀 이것도 좀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지금 검찰 개혁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찰 그 내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감싸기를 하지 말자. 오히려 더욱 철저히 하자. 이렇게 검찰 개혁 하나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돼서는 스텝이 약간 꼬였어요. 그러니까 수사 자문단을 수집하거나 또 오늘도 이제 의견서 제출하거나 약간 스텝이 꼬였거든요. 물론 업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뭐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하시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뭐 유재수 감찰권이라든가 뭐 울산 선거권이라든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좀 수사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여줬고 이 모습은 또 하나의 또 검찰개혁 모습이고 향후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은 이 과에 대해서도 한번 윤 총장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검찰총장 1년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